2024년 5월의 어느 아침, 늘 그랬듯 오늘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놓인 구식 알람 시계, 30년도 더 됐을 법한 그 시계는 아직도 정확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화장실로 향하던 중 문득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기침 소리. 한동안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나 봅니다. 저는 박병호입니다. 올해 69.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분은 제 장모님, 이제는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79의 나이에 치매를 앓고 계시죠. 부엌으로가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그중 양복 입은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장인어른, 그리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1981년, 그러니까 2024년인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사진이군요. 여보, 오늘은 만두국 좀 끓여줄래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장모님이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셨지만 제게 여보라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 가끔 저를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 착각하시곤 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병호예요. 아침 드실래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흐릿한 눈으로 주방 한 구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두국 먹고 싶어요. 당신이 제일 맛있게 끓였잖아요. 우리 영자가 좋아하던.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만두국.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1989년 장인어른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던 그날 이후론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자가 세상을 떠난 후 연을 끊었던 장인어른이 3년 만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날, 그리고 밥 한 끼를 청하며 끝내 대성통곡하셨던 그날. 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만두국을 끓여드릴게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두국을 끓이겠다고 했으니까요. 옛 LP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필기장 한 권을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 사이에서 아버지 평양식 만두국이라 제목 붙은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화면을 보는 것인지 그저 시선만 그쪽에 두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5년째, 이제는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가끔 장인어른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떠올리시곤 합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문득 과거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만두피를 반죽하는 손길에 서서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1980년 인천 제분공장 앞.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취직해서 처음 만난 그녀, 영자. 그리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족이란 것을 알게 해준 그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단 6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6년은 그 전에 25해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해보다도 더 뜨겁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956년 경기도 안산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겨우 한 달에 2번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제 유년 시절은 배고픔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요. 양식이 떨어진 봄철,
보리가 익기 전 허기를 참아야 했던 그 시절. 제게는 1년 내내가 보릿고개였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었고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 없이 학교에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학교 뒷산에 올라가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으니까요. 야, 병호야. 너네 엄마 어디 갔어? 도망갔다며? 동네 아이들의 놀림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10살 때 담임 선생님이 불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병호야, 너 꿈이 뭐니?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꿈이란 것이 있다는 걸. 하지만 제게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중학교 입학식 날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저만 혼자였죠.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16대던 1971년 여름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 뒷자리에 앉아 돈을 세어보았죠. 1,000원이 조금 넘는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청계천 근처 작은 공장에 취직했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외에 월급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기 부품을 조립하며 1년을 보냈죠. 그 후로는 공장에서 공장으로 떠돌았습니다. 전기 공장, 신발 공장, 인쇄소. 17에는 인천 부두에서 짐꾼으로 일했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배는 굶지 않았으니까요. 야, 박병호, 너 또 술 안 마실 거냐? 동료들이 불러도 저는 늘 사양했습니다. 아버지를 닮기 싫었거든요. 대신 적은 월급을 쪼개 저금했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는 나만의 방이라도 얻고 싶었으니까요. 19이 되던 해에 마침내 인천 제물포 근처 반지하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가진 집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밥을 먹을 시간도 빠듯했지만 남들과 어울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불편해졌고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이면 경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23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없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말없는 사람, 표정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는 법도 잊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병호 씨는 가족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저 네,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가족이란 건 없었으니까요. 1979년 겨울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물포 근처 제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던 1980년 봄 공장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영자,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 그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가족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갔을 겁니다. 처음 영자를 봤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장 식당의 오래된 나무 테이블, 먼지 낀 형광등 불빛, 그리고 그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그녀. 그때 그녀가 건넨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이 반찬 드실래요? 제가 너무 많이 싸왔네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다니. 고개를 들어보니 건너편에 앉은 여직원이 제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불과 20살쯤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늘 그랬듯 짧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김치찌개인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버리긴 아깝고 한번 드셔보세요. 뭐라고 더 거절하기도 전에 제 앞접시에 김치찌개를 덜어 놓았습니다.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공장 식당 밥만 먹던 제게 그 집밥 맛은 기억조차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맛있죠?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직접 담가요. 저는 영자라고 해요. 포장 라인에서 일해요. 새하얀 밀가루 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 동그란 얼굴에 항상 웃는 듯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저 박병호입니다라는 말만 짧게 내뱉었죠. 그날 이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앞에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곤 했죠. 오늘은 호박전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싸주셔서 처음엔 귀찮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그녀의 웃는 얼굴과 따뜻한 도시락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묵묵히 그녀의 수다를 들었죠. 1980년 여름 마침내 영자가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병호 씨, 내일 쉬는 날인데 혹시 시간 있으세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천 월미도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 영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병호 씨는 왜 항상 혼자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해서요라고 짧게 말했죠.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들었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까지 외로움이란 감정을 인정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저 살만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녀가 제게 깜짝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1980년 10월 마지막 일요일 처음으로 영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동구의 작은 골목,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갈한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병호 씨예요.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 이수종 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46,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깊은 주름이 있는 무뚝뚝한 얼굴, 수수한 남루를 입고 손에는 낡은 구두를 들고 계셨지요. 들어오게. 짧은 인사와 함께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자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고 곧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서 앉아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제대로 대접해야지. 밥상 앞에 앉았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과 김치까지. 제 인생에서 본 적 없는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많이 먹게 해. 영자 말로는 자네가 밥을 잘 안 먹는다던데.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식사를 걱정해 준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인어른도 말이 없으셨죠.
대신 영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를 이끌었고 때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영자가 병호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네요. 장모님의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장인어른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장인어른은 저를 마당 뒤편의 작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분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구두 수선을 하는 도구들과 가죽 냄새가 가득했지요. 나는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해 6.25 때 북에서 내려와 이 기술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실향민이셨어요. 북에서 피난 내려와 이곳 인천에 정착하신 분. 그분은 묵묵히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자네 신발 같던데 고쳐뒀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고 온 낡은 구두를 어느새 수선해 놓으셨더군요. 우리 영자가 자네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나도 말은 별로 없어. 하지만 말이 없다고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야. 알겠나?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말 없는 사람.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그날 밤 영자의 집을 나서며 처음으로 가족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희미하게나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차가운 마음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병호 씨. 그렇게 영자의 집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어느새 매주 주말이면 그곳에 가는 것이 제 일정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이 없으셨지만 매번 제 신발을 살피시고는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고쳐주셨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1981년 봄이 되었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님께 인사드려야겠네요. 그날 저녁 다시 찾은 영자의 집.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영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때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는 가족이 뭔지 알고 있나? 그 질문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족이란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우게.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분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을 때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981년 5월 저는 26 나이에 영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지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그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작은 마당에 흰 천을 두르고 동네 어른 몇 분과 공장 동료들만 초대했지요. 큰 잔치를 할 형편도 안 됐고 저 역시 그런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장인어른이 어디선가 구해오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비록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날의 영자만큼 아름다운 신부는 없었을 겁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우리의 첫 가족 사진.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영자와 저. 네 명이 나란히 선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침대 옆에 놓여 있습니다. 신혼집은 장인어른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인천 송림동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 그마저도 장인어른이 절반을 보태주셨지요. 비좁고 습했지만 우리 부부에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주말 장인어른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계셨지요. 문짝이 삐걱거리던데 고쳐야겠어. 말씀하시더니 곧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짝을 고치고 녹슨 수도꼭지를 바꾸고 천장의 전등도 새 것으로 갈아주셨지요. 저는 옆에서 공구를 건네드리며 묵묵히 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장모님도 오셔서 따뜻한 국과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장인어른은 마당 한켠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병호야. 처음 들어보는 그 호칭에 가슴이 울렁였습니다. 그전까진 항상 자네라고만 부르셨으니까요. 나는 말이 많진 않아. 하지만 내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알겠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주말이면 장인어른은 어김없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고쳐주셨고 장모님은 맛있는 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장인어른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목욕이나 가자. 그렇게 시작된 남자들의 목욕탕 시간은 우리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장인어른과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가는 일.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등을 밀어주고 시원한 식혜 한 잔을 나누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나오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6살 때 6.25가 터졌어.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지. 처음으로 장인어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북에서의 삶, 전쟁의 참상,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겪은 고생들. 그리고 인천에 정착해 구두수선 기술을 배워 삶을 일궈낸 이야기. 가족이란 말이야. 내게도 한때는 없는 것이었어. 하지만 내 장모님을 만나고 영자가 태어나면서 다시 생겼지. 가족은 그런 거야. 잃었다 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 그 말씀은 깊은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고 지금 그 경험을 저에게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결혼 첫 해가 지나고 1982년 겨울 우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장인어른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우셨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래? 영자가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수민이라고 지어요. 장인어른 이름에서 수자를 따서요. 그 말에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리셨지만 눈시울이 붉어지신 걸 보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꽉 잡으셨지요. 고맙다 병호야.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 가족은 장인어른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마당 한쪽에 방 하나를 더 지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지요. 비좁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영자는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할 수 있었고 저는 장인어른의 구두 수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기술이 있어야 해. 공장 일만으로는 힘들어. 장인어른은 퇴근 후
저녁마다 저에게 구두 수선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가죽을 자르고 풀칠하고 실로 꿰매는 기본적인 일부터 차츰 복잡한 수선 기술까지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간단한 구두 수선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3년 여름 장인어른이 제게 깜짝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 가게 한번 맡아볼래? 나도 주말엔 쉬고.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핏기가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작은 구두수선 가게는 인천 재물포 시장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에는 장인어른이, 저녁과 주말에는 제가 가게를 지키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분 공장 일은 계속했지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984년 우리에게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영자가 이름을 지었지요. 수진이라고 해요. 아이가 태어난 날 장인어른은 작고 예쁜 아기 구두 한 켤레를 손수 만들어 오셨습니다. 너무 작아서 실제로 신기긴 어려웠지만 그 정성이 담긴 선물은 지금도 제 보물 1호입니다. 점차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희는 장인어른 댁에서 나와 근처에 조그만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일같이 장인어른 댁에 들러 식사를 함께 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1985년 추석 장인어른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두국을 끓여볼까 해. 장인어른이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정성스레 밀고 소를 넣어 예쁘게 빚는 손길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지요. 이건 평양식 만두야. 내 어머니가 만들던 방식이지. 그 만두국은 제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가득했지요. 영자는 연신 감탄하며 먹었고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영자에게 만두국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꼼꼼히 적어 수첩에 보관했지요. 그날 이후로 명절이면 우리 집에서는 항상 장인어른 표 평양식 만두국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1986년 초 영자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은근히 손녀보다 손자를 바라시는 눈치였지요. 수민이 4살, 수진이 2살이 되어가던 그의 봄,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분 공장을 그만두고 아버님 가게를 같이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구두 수선만으로도 수입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이제 조금 쉬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불안이 담겨 있었는지를. 장인어른은 이미 몸에 이상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1986년 가을,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영자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86년 9월 15일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 아침 산통을 느꼈고 저는 서둘러 그녀를 인천 시내의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셋째 아이의 탄생을 기대했을 뿐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호 씨, 걱정 마요.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영자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셋째라 출산이 빨랐습니다. 2시간 만에 우리의 막내딸 수연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자는 지친 얼굴로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예쁘죠?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와 달리 작은 꽃다발을 들고 오셨지요. 말없이 영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본 장인어른의 미소가 제 기억 속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만 들어가 봐야겠어. 내일 다시 올게. 저녁이 되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먼저 병원을 나가셨고 저는 영자 곁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수유를 마친 영자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 말을 끝으로 영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의료진들로 가득 찼고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그곳에서 안절부절 서성이며 기다리다 마침내 의사를 만났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그날 밤 내내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영자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27세,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단 6년만을 살다 간 그녀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장인어른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눈물. 장인어른은 영자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통곡하셨습니다. 내 딸, 내 딸. 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장인어른의 온전한 감정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슬픔은 제 슬픔보다도 더 컸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갓난아이를 포함한 세 아이를 돌봐야 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무너진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소를 정리하던 날 장인어른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의사 건물 뒤편 담배를 피우시던 장인어른의 눈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병호야. 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말이 오갈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듣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내 딸도 없는데 사위라는 게 무슨 소용이겠니? 내 인생 살아라. 장인어른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더 이상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족을 잃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구두수선 가게도 정리하셨고 연락도 끊으셨습니다. 장모님은 가끔 몰래 전화를 주셨지만 곧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갓난아이인 수연이는 분유를 먹여야 했고 4살배기 수민이와 2살배기 수진이도 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제분 공장 일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구두수선 일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요? 수민이의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아줄 뿐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도 영자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수연이의 울음소리에 깨고 아침이면 아이들 밥을 준비하느라 허둥대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알려주셨던 구두수선 기술이 그때 빛을 발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작은 방 한켠에 작업대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자는 밤에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낮에는 근처 시장에서 아이를 업고 장사를 하기도 했지요.
영자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통장에 10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송금인 이름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셨지요. 그리고 그 후로 매달 10일이면 어김없이 10만 원이 제 통장에 찍혔습니다. 처음엔 그 돈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분유가, 병원비, 그리고 겨울 난방비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아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제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담았습니다. 직접 만날 순 없어도 이런 방식으로나마 여전히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986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던 밤, 수연이가 갑자기 고열로 앓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나머지 두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지요. 그때 떠오른 것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하지만 전화 너머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병호야,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저는 세 아이 모두를 데리고 한밤중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제 어깨에는 아픈 수연이, 양손에는 잠든 수민이와 수진이를 들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긴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연이는 며칠 후 열이 내렸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차가운 거절은 또 하나의 버림받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10만 원은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희미한 증거였습니다. 1987년이 되고 저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고 제 구두수선 일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가끔은 장인어른 가게 근처를 지나면서 그분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보내주시는 10만 원 외에도 제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영자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보며 아이들 음식도 직접 해주었고 빨래와 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한 아빠라고 칭찬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1988년이 되자 저는 조금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월세 집이었지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었습니다. 집을 옮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새 주소를 적어 장인어른께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10만 원은 어김없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자 없이 장인어른과 장모님 없이 보낸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강해졌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가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장인어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위고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초라해진 옷차림. 병호야,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문간에 서 계신 장인어른의 모습에 저는 그저 말을 잃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분을 그리워했으면서도 정작 눈앞에 나타나시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문을 활짝 열고 물러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님. 장인어른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위고 창백한 그 얼굴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굳건했던 그 어깨는 이제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지요. 아이들은 모두 이웃집에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주말이라 근처 놀이터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둔 터였지요. 어쩌면 그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면 이런 감정적인 순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차 말고 혹시 만두국은 없을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두국. 영자가 좋아했던 그 음식. 장인어른이 특별한 날에만 직접 끓여주시던 평양식 만두국. 그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영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면서 문득 영자의 레시피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그 노트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평양식 만두국이라고 적힌 페이지가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죽은 후 저는 한 번도 그 레시피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장인어른을 위해 그 만두국을 끓일 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가끔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외에는 말씀이 없으셨지요. 제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만두피를 반죽하고 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만두를 빚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알려준 대로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던 모양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육수를 끓이면서도 마음은 3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영자를 잃은 날, 장인어른과 헤어진 날,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주방에서 일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장인어른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자가 적어두었어요. 아버님 만두국 레시피를. 제 대답에 장인어른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만두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그릇에 정성스레 담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장인어른을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드시죠, 아버님.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곤 잠시 눈을 감으셨지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숟갈, 세 번째 숟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드시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맛이 영자가 해주던 것과 비슷하구나. 불현듯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시간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전쟁, 그리고 피난길에 잃은 그분의 가족들. 그 모든 이야기가 만두국 한 그릇에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항상 내 만두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강인하던 장인어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 들어보는 그 말에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내가 널 내쫓듯이 말한 거 용서해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가 멀리해야 너가 새장가 가지. 아이들도 어린데 빨리 장가가서 새엄마 드려야 아이들도 정부치지. 그런데 난 내가 그렇게 혼자 굳세게 살아갈 줄 몰랐다. 새 아이를 다 키우고. 장인어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은 2, 3년 동안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 보내시면서 멀리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영자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 아버지랑 비슷해요라고 했어. 말은 없지만 마음은 따뜻하다고.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가 저를 장인어른과 비슷하다고 여겼다니.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다, 병호야.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남이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장인어른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위고 창백했던 거였군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뭐라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3년이란 시간 동안 단절되었는데 내가 널 밀어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도움을 청하겠니? 장인어른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보면 영자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나약한 아버지라서 미안하다. 그 말은 제 오래된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밀어내셨는지, 왜 연락을 끊으셨는지.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새 삶을 살길 바랐어. 젊은 사람이 아이 셋의 호라비로 남는 게 안타까웠어. 누구든 새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도 잘 크지. 그게 너한테도 영자 아이들한테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 장인어른은 종이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영자의 어릴 적 모습, 그리고 함께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영자가 널 정말 사랑했어.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함께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매일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영자와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어가는 만두국 사이로 오랜 시간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호야.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내 옆에 영자의 아이들 옆에 있고 싶구나. 그 말은 질문이자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님. 이곳이 아버님 집입니다. 장인어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닌 안도의 눈물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그날 이후 장인어른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자주 가야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그분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민이, 수진이, 그리고 특히 4살 배기 수연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장인어른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그분이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혈연으로는 아들이 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저는 이미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고향 평양 이야기, 전쟁 중에 겪은 고통, 인천에 정착해 가족을 이룬 이야기, 그리고 영자에 관한 추억들. 모든 말씀이 저에게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소중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평생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화해한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장인어른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그분의 마음만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우리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구두수선 작업대를 옮겨놓은 그 방이었지요. 처음에는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지만 장인어른이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야. 그 말씀을 뒤로 하시곤 대신 자신의 오래된 구두수선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가죽을 만지고 망치를 들어보고 실과 바늘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저는 옛 장인어른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오신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특히 수연이는 할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요. 장인어른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럴 때마다 안경을 고쳐 쓰시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구두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수민이가 낡은 작업화를 가리키며 물었을 때 장인어른은 처음으로 자신의 북한 생활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다. 할아버지가 북쪽에 있을 때 신던 신발이란다. 거기서는 이런 신발을 등산하라고 불렀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양의 거리, 대동강 풍경, 어린 시절 뛰놀던 마을 이야기까지.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아이들에게 선물처럼 풀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장인어른의 기침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고통을 참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그분의 병. 간암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모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장모님도 장인어른의 뜻에 따라 저희 가족과 거리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병호야,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장모님은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며 내내 아이들을 살피셨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영자는 없었지만 빈자리를 우리 모두의 따뜻한 기억이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11월이 깊어가면서 장인어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미룰 수 없었지요. 마침내 장인어른을 설득해 인천길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간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겨우 한 달. 그동안 3년이나 헤어져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한 달만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마른 것 같았습니다. 한때 망치를 들고 가죽을 자르고 꿰매던 그 강인한 손이 이제는 갈대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병호야, 내 물건 좀 가져다 주겠니? 약한 목소리로 장인어른이 부탁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분의 가방을 살펴보니 그 안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병원에 가져다 드리자 장인어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야.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하나씩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가족 사진, 피난 와서 찍은 증명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영자의 어린 시절 사진들. 이건 내가 남한에 와서 처음 산 구두야.
보존 상태가 좋은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구두 수선을 배우기로 했지. 이 신발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 장인어른은 구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게 주려고 준비해 둔 거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통장과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기준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요. 3년 동안 보내던 돈 말고 따로 모아둔 거야. 내 평생 번 돈이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일생이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나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는 걸. 영자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장인어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내게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새 아내, 아이들에게 새 엄마. 그게 더 나을 거라고. 하지만 넌 혼자서도 훌륭하게 해냈지. 비로소 장인어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라. 제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 죽으면 영자 옆에 묻어다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영원히 딸 곁에 있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병원 생활이 이어지면서 장인어른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북한에서의 삶, 전쟁통에 혼자 남한으로 내려온 아픔, 인천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과정, 그리고 구두 수선을 배워 가게를 열기까지의 여정. 나도 너처럼 가족 없이 혼자였어. 그러다 내 장모님을 만났지.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란 게 뭔지 알게 됐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외로운 삶에서 가족을 만나 구원받은 경험, 그리고 그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장인어른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의식이 자주 흐려지셨고 통증도 심해지셨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날이면 기적처럼 정신을 차리고 환하게 웃으셨지요. 크리스마스 이브 병실에 작은 트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수민이와 수진이가 직접 만든 카드도 벽에 붙였지요. 장인어른은 그날따라 기운이 좋으셨습니다. 병호야, 그 편지 읽어봤니? 문득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통장과 함께 주셨던 그 편지를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어보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꾸불꾸불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병호에게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속으로 걱정했다. 우리 영자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너는 내 걱정을 무색하게 했다. 말은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게 해줬으니까. 사실 영자가 그랬다. 아버지, 병호 씨는 아버지랑 닮았어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지.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내가 있어 안심이다.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행복하거라. 내가 내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벌써 내 아들이나 다름없구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장인어른을 바라보니
장인어른, 아니 내 아버지지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1990년 1월 2일, 장인어른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에는 영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그리워하셨던 것이지요. 약속대로 장인어른을 영자 옆에 모셨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인천시장 상인들과 옛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없는 장인어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셨는지.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는 이제 엄마 옆에 계셔. 그럼 외로우시지 않겠네요. 아이의 그 말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인어른은 영자와 함께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장인어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구두수선 도구, 낡은 사진첩,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영자의 어린 시절 사진. 그런데 도구 상자 바닥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개의 작은 봉투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수민에게, 수진에게, 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 아이에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가죽 지갑과 할아버지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민이는 그 지갑을 학교 가방에 매달고 다녔고 수진이는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어린 수연이는 아직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남긴 1,000만 원으로 저는 아이들과 살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간석동의 소박한 집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살길 권했지만 완곡히 거절하셨습니다. 병호야, 난 괜찮어. 너는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해야지. 혹시라도 내가 옆에 있으면 젊은 사람이 새 인연 만들기도 불편할 거 아니냐. 장모님도 여전히 제가 새 장가 들길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는 제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의 구두수선 기술을 이어받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이수종 수제화라고 지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이름을 따서요.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 저는 작업대 위에 놓인 장인어른과 영자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버님, 제가 배운 모든 것, 그리고 받은 모든 사랑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했던 그 짧았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아버지였던 분. 그분이 남기신 삶의 지혜와 사랑은 지금도 제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만두를 빚는 손길이 여전히 서툴다는 생각에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2024년 5월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보, 만두국 다 됐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79세의 장모님은 이제 저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5년째 가끔 저를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 착각하시곤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를 여보라고 부르시네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장인어른으로 착각할 때마다 저 사위 병호예요. 라고 정정하려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에게는 그 착각이 위안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장인어른의 말투까지 흉내내면서요. 만두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영자의 레시피로 만든 장인어른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평양식 만두국입니다. 신기하게도 장모님은 음식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평양식 만두국은 치매 증상이 심한 날에도 그 맛을 기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여보, 오늘은 만두국 좀 끓여줄래요? 오늘 아침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35년 전 장인어른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했던 말이 겹쳐졌습니다. 병호야,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후에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만두국 그릇을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장모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미소 속에서 문득 영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녀가 참 닮았다는 생각은 언제 해도 가슴이 찡합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맛있게 끓였었지. 기억나? 장모님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록 장인어른은 아니지만 그분의 기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영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장모님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치매가 진행되어도 딸에 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생생한 모양입니다. 저도 같이 그 시간 속으로 빠져듭니다. 네, 영자가 정말 좋아했지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정렬된 사진들. 우리의 결혼식 셋째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 장인어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수많은 순간들. 새 아이들은 어느새 다 자라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민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 수연이는 저를 닮아 가죽공예를 배워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이면 찾아오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릅니다. 2018년부터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모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때때로 휠체어에 태워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과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종 수제화는 이제 인천에서 꽤 알려진 수제화 가게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배운 기술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작업실에는 여전히 장인어른의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고 그분의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6년간의 행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자와의 만남,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보여주신 가족의 의미, 그리고 아이들의 탄생.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처음 경험하는 삶의, 진짜 삶의 의미였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이제 저는 웃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배웠지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자가 떠난 후 3년 만에 다시 만난 장인어른과의 재회였지요. 그날 나는 만두국 한 그릇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이 만두국 영자가 좋아했던 것처럼 맛있네요.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마치 장인어른이 그러셨을 것처럼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순간 장모님이 나를 빤히 쳐다보십니다. 그 맑은 눈빛에서 문득 의식이 돌아오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호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부르시는 장모님. 네, 어머니. 저 병호입니다.
고마워. 내 딸아이 대신 나 이렇게 돌봐주고. 장모님은 다시 만두국을 한 숟갈 드시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신 듯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지요. 그 순간만큼은 의식이 돌아오셨던 겁니다. 만두국이 불러온 기억의 순간.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문득 저는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습니다. 한때는 버림받고 외로웠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가족이란 말이야 만들어가는 거야. 피보다 더 진한 게 정이란다. 그 말씀대로 저는 가족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자가 떠난 후에도, 장인어른이 떠난 후에도, 그리고 지금은 장모님과 함께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지요. 식탁 위에 놓인 만두국 그릇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그릇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그릇의 만두국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만두국이 정말 맛있네요. 영자처럼 잘 끓이네요. 장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마치 장인어른이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주방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LP 레코드판, 영자의 손글씨로 적힌 레시피 노트,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고쳐주신 아이들의 신발,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했던 그 선물의 가치를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준 분들에게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영자에게, 장인어른에게,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만두국을 드시는 장모님에게. 어느새 장모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의 기억 속 어딘가를 여행하고 계신 걸 겁니다. 제가 신중히 그릇들을 치우자 문득 말씀하십니다. 여보, 오늘 만두국 참 맛있었어요. 내일도 해주실 거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내일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매일 만두국을 끓여드릴게요. 장인어른이 그러셨던 것처럼.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사랑은 여전히 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자가 남긴 사랑, 장인어른이 가르쳐 주신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상의 따뜻함. 이것이 제 인생이고 이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셔요.